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장기영 부총리가 추진했던 금리 현실화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그가 외자 도입 과정에서 펼친 활약상과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 현실화에 대해 보셨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 내자를 동원한다고 해도 내자만으로는 경제 발전을 온전히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내에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대규모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외국에서 자금을 도입해 와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 들어와 미국의 원조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차관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차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1962년 상업차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 줄 테니 믿고 기업에 차관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의 사업 계획과 상환 능력 등을 심의하여 통과하는 기업에 대해 지불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차관 도입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가장 중요했는데 미국 정부가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어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도입도 부진해 1965년 한일 국조 정상화 이전에는 미국과 서독만이 차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외자 도입에 대한 국민 정서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외자를 많이 들여오면 한국 경제가 외국에 예속되고 망한다는 이른바 차관 망국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장 부총리는 외자 도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차관 도입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부총리는 외자 도입에서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기영 부총리는 외자 도입을 위해서도 전 세계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 시기 경제기획원의 양윤세, 황병태 과장이 그를 도와 외자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에 관해서는 6주차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장 부총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장 부총리는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을 보좌하여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간 차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한국은 1,350만 달러의 재정 차관과 2,625만 달러의 상업 차관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전 연도인 1963년 미국으로부터 얻은 차관 규모가 4,800만 달러, 서독으로부터 얻은 차관 규모가 1,500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 부총리는 차관 부총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얻은 그는 활발하게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한일 경제 강요회담, 한독 경제 협력회담, 한 베트남 경제 강요회담,
한대만 경제강요회담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1966년 12월에는 ICOK, 즉 대한국제경제협의체도 만들어졌습니다. 대한국제경제협의체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만든 국제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6주차 강의에서 양윤세 선생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도입과 관련해 그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던 현장은 1967년 동경에서 열린 제1회 한일 강요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이 타결되면서 10년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과 상업차관 3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들여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8월 열린 한일 경제 강요 간담회에서 장 부총리는 차관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은 즉답을 피하면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한일 강요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장 부총리가 일본 장관 5명과 직접談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 부총리는 상업차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해부터 시작된 2차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하다며 당초 합의한 상업차관 3억 달러 플러스 알파 외에 2억 달러를 1억 달러씩 2년간 추가로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 부총리는 새벽 4시가 되도록 버텼고 회담에 지쳐 아침에 회의를 재개하자던 일본 장관들은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2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의 불도저 전법에 일본 장관들도 두 손 두 발을 들고 만 것입니다. 장 부총리 스스로도 이 철야 회담을 회심의 역작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 속에 한국의 외자 도입 규모는 그의 부총리 재임 기간 중 마지막 해인 1967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부터 1966년까지 8년간 외자 도입 규모는 총 3억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67년에는 2억 3천만 달러, 1968년에는 3억 4천만 달러, 1969년에는 5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외자 도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차관을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자 차관을 도입한 기업 중 상당수가 부실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8.3 조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0주차 강의에서 김용환 선생에 대해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부총리는 한일 강요 회담에서 2억 달러의 추가 상업차관 도입 합의를 이끌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7년 10월 해임됩니다. 그가 불도저 스타일로 이를 추진하다 보니 한편에서는 그의 행보가 독주로 비추어지면서 불만이 쌓여갔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박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눈밖에 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장기영 선생은 다시 한국일보로 돌아갔으며 1973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그 시절과 같은 활약상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1977년 4월 심근경색으로 61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기영 선생에 대해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기 조선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이후 부총재까지 연기만 그는 은행을 나온 후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1964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당시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로 막 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장기영 선생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불도저 기질을 발휘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갔고, 그가 재임했던 3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산업화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원칙과 규정을 따지며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었고, 관료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기보다는 중간 단계는 건너뛰고 일 잘하는 과장들에게 직접 지시하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로 인해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경제부문 수장으로서 발휘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리더십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산적했던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의 길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영 한국 경제의 산업화를 이끌다 라는 주제로 진행한 장기영 선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김학렬 한국경제관료의 모범이 되다 라는 주제로 1960년대 황금기를 이끌었던 김학렬 선생에 대해 감사합니다.